기원전 57년경 경상도 남부의 조그마한 촌락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혁거세.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그는 7마을 연합체였던 진안의 작은 촌락들을 통합하며 신라의 시초 사로국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변왕과 백제의 전신인 백제계 부족들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신라는 강한 군사력보다는 내부 결속과 정치적 결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박혁거세는 부족 간의 결속을 위해 혼인과 제사, 상징 체계를 강화했고 이후 이대 남의 차차홍 시기에는 주변의 소국들을 흡수하며 점차 권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신라는 고구려의 동명성왕, 백제의 온조왕과 비교하면 아직 군사적으로는 미약한 편이었고 강력한 외세의 침입보다는 내부 체제 정비와 토착 세력 통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진흥왕이 집권한 6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신라는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외부 전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국경을 낙동강 서쪽으로 밀어붙이며 가야 연맹에 속해 있던 소국들을 하나둘 정복해 나갑니다. 특히 532년 금강가야의 항복은 신라가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금강가야는 오랜 세월 동안 가야 연맹의 맹주로 군림하며 신라의 서남부 확장을 견제하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금강가야는 철기 생산 기술과 무기 제작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을 자랑했고 병기와 갑주, 투구, 철제창과 검의 질적 수준은 신라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맹 내부의 분열과 대가야의 부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금강가야의 방어체계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결국 신라와의 외교적 압박 속에 마지막 왕인 구영왕은 직접 경주에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때 신라는 무력 시위를 병행하여 실제로 병력 2만 명을 낙동강 남서쪽 국경에 배치하고 포항 방면에서부터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금강가야 조정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구영왕은 직접 항복하며 금강가야 병사 5천여 명과 당시 무기고에 저장된 철제 무기 수천 점을 신라에 헌납하게 됩니다. 전투 자체는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후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금강가야의 항복 이후 가야 연맹 내 다른 소국들, 특히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며 신라군의 진입에 저항을 시작합니다. 53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가야 각지에서는 산발적인 봉기성 전투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등의 일부 소국은 신라의 점령군에 저항하여 성곽에 스스로를 가두고 항전했으며 신라는 이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는 538년 아라가야의 항전이었습니다. 아라가야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성벽이 두텁고 물자 저장 능력이 뛰어나 자체적으로 8개월간의 저항을 이어갑니다. 이 당시 신라는 1만 2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삼면을 포위하고 성박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장기전 전략을 펼쳤습니다. 신라군은 아라가야 외벽을 무너뜨리는 대신 지속적인 야간 공격과 투석전, 심리전을 병행하여 성내 주민들의 피로와 불안을 유도했고 결국 식량이 바닥나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아라가야 전투에서 신라군은 1,800명가량의 사상자를 냈고 아라가야 측의 전사자는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 전투 이후 신라는 가야
각지에 군사를 주둔시키며 직접적인 행정 통제와 병사 징발을 병행했고, 점령지 내에는 신라식 병영시설과 병참 기지를 설립합니다. 가야 지역에서 확보한 가장 큰 전리품은 바로 철기 생산 기술과 대장장이 인력이었습니다. 신라는 가야 장인들을 경주로 데려가 중앙병기창을 신설하고 철갑, 철퇴, 쇠창, 쇠도끼 등 당시로선 첨단 무기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신라는 가야 출신 병사들 중 일부를 자국의 보조 병력으로 재편성합니다. 이들은 가야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신라 정규군과는 달리 기동성과 전투 경험을 중시한 편성이었고, 특히 낙동강 하류와 해안 방면의 전투에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신라가 가야를 병합한 뒤 군사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부분은 병기의 질적 향상과 기병 전력의 증가였습니다. 철로 만든 등자와 안장을 사용한 가야식 기마전술은 신라군의 전술 패턴을 바꿔놓았고, 이후 백제, 고구려와의 전면전에서 기병과 보병의 협동작전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금강가야의 항복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복속처럼 보였지만, 이후의 군사적 충돌과 그를 통한 기술 흡수, 전술적 전환은 신라가 삼국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554년 진흥왕은 재위 초부터 백제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를 남쪽에서 압박하는 연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북방에서 당과 말갈 세력의 압박을 받으며 남쪽 방어에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라와 백제는 이 틈을 타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진흥왕은 백제가 고구려와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당시 백제는 신라의 급속한 성장과 가야 지역 흡수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고구려와의 외교 접촉을 재개하며 신라를 양면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진흥왕은 선제적으로 백제의 중부 요충지를 타격하기로 결단합니다. 신라군의 목표는 백제의 군사 중심지인 관산성, 즉 오늘날의 옥천 방면에 위치한 내륙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백제 내부로 깊숙이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적의 허리를 끊어 군사적 동선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관산성 전투는 신라와 백제가 정면 충돌한 최초의 대규모 전면전이었습니다. 진흥왕은 총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이는 대부분 정예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었으며 화랑도 출신 청년 장수들이 선봉에 배치되었습니다. 백제는 성왕이 직접 2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군의 진군을 저지하고자 나섰습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백제군은 초반에는 고지대를 점거하며 신라군의 전진을 막아내고 궁수와 투석병을 전방에 배치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신라군은 산악 지형을 따라 측면을 우회하며 중앙 정면부에선 일부러 백제군을 밀어붙이는 척하며 후방의 매복 병력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무렵 진흥왕의 명으로 배후 우측 계곡에 배치되어 있던 신라 매복 부대가 기습적으로 백제 좌익을 공격합니다. 이 병력은 약 4,000명 규모로 경량 무장을 갖추고 기동성 중심의 돌격 전술을 사용하여 백제군의 좌익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좌익이 무너지자 백제군 전체 진영은 흔들렸고 성왕은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 퇴로 역시 신라 기병대가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백제군은 결국 중앙이 붕괴되며 무너졌고, 성왕은 퇴각 도중 신라의 복병에게 포위당해 1급 장수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백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치적 혼란과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 승리를 통해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독자적인 한반도 남부 패권의 주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는 충청 지역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낙동강 이남의 군사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고 백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백제는 신라 국경지대에서 지속적인 반격과 국지전을 벌였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앞세운 성쟁탈전과 야습, 기습, 보급로 차단 등의 게릴라 전법이 주를 이뤘으며 경상도 서남부를 중심으로 수차례 성이 점령되었다가 탈환되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라는 이 과정에서 군사 조직을 한층 정교하게 정비합니다. 특히 진흥왕 말기부터는 병력 운용의 유연성과 성곽 방어 중심의 전략 체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귀족 청년 수련 단체가 아니라 정규전과 특수임무에 모두 동원될 수 있는 준정규 전사 집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에는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중소형 산성이 집중 배치되었고 각 성에는 병참 기지, 무기고, 식량 창고가 설치되어 독립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성과 성 사이를 연결하는 보급로 정비가 이뤄졌으며 통신망 강화를 위해 파발제도도 점차 정비됩니다. 신라는 이 시기를 통해 공세 일변도에서 방어와 병참, 보급, 통신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군사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고구려 백제와의 장기전에서 지속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산성 전투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신라가 본격적으로 군사국가로서 자신만의 전쟁 원칙을 수립한 분기점이었고 단일 전투의 승리가 아닌 10년 전후의 전략적 변화를 수반한 군사체계의 재정비로 이어진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7세기 초반 진평왕의 시기에는 백제와의 긴장 상태 속에서 외교적 연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백제의 잦은 공격에 대비해 고구려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당나라와의 외교 통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나당연합의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642년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기습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당시 대야성은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로 백제군은 1만 2천의 병력을 투입하여 약 7천 명의 신라 수비대를 하루 만에 괴멸시켰습니다. 성주였던 김품석은 성이 함락되자 아내와 함께 자결했고 이 사건은 신라 조정에 큰 충격을 주며 나당 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됩니다. 같은 해 고구려의 영계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국가가 모두 강한 군사 정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643년 신라의 선덕여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에 대한 군사 원조를 요청합니다. 당은 이를 받아들이며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 무기와 군사 기술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당에서 수입된 석궁과 화살 기술은 신라의 군사 전술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제 신라는 백제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동시에 고구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당과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645년 고구려와 당의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신라는 백제 국경선에서의 소규모 전투를 지속적으로 감행하며 전면전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대야성 함락 이후 신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나당 동맹을 더욱 본격화하게 됩니다. 당나라 태종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기 645년부터 고구려 원정에 나서게 되지만 영계소문이 지키는 안시성에서 실패하면서 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신라는 백제를 먼저 정벌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660년 7월 신라는 마침내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신라는 김유신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약 5만 명의 정예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의 서부 전선을 공격합니다. 당나라는 소정방 장군을 보내 약 13만 명의 대군을 해상으로 파병하여 백제의 사비성 인근 황산벌 방면에 상륙합니다. 총 18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의 대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백제는 의자왕이 직접 지휘하는 약 5만 명의 군대를 조직해 황산벌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저항이자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신라군의 선봉에는 화랑 관창과 안춘생이 있었으며 이들은 적진 돌파를 시도하다 순국합니다. 특히 관창은 어린 나이에 백제군 진영 깊숙이 돌입해 싸우다 포로가 되었고 백제 장수 계백에 의해 참수되었으나 그 의기에 감복한 계백은 그의 시신을 정중히 신라군에 돌려보냅니다. 황산벌에서의 전투는 5일간 이어졌으며 초기에는 백제가 우세했으나 김유신이 측면을 우회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당군이 북상하여 압박하면서 백제군은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백제군은 괴멸되고 의자왕은 도망쳤으나 곧 항복하고 백제는 이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 이후 당은 백제의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며 직접 지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에 반발하여 백제 유민들과 함께 당군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시기 복신과 도침은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했고 외국은 여기에 협조하여 군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663년 백강 전투에서 당과 신라의 연합해군이 왜국 마이너스 백제 연합군을 괴멸시킵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은 수천 명이 전사하고 선박 400척 이상이 침몰당합니다. 백제 부흥 운동은 이로써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고구려를 향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라는 고구려 정벌을 위해 다시 한번 당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당나라 고종은 이 요청을 수용하여 약 2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다시 동원합니다. 신라는 김유신의 병력 5만 명을 북상시키고 당은 서린기를 비롯한 장군들을 앞세워 압록강을 건넙니다. 668년 평양성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구려는 영계소문 사후 내분이 격화되어 방어체계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연남생과 연남산 형제의 내분은 군 지휘권을 분열시켰고 이 틈을 신라 마이너스당 연합군이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평양성에는 약 15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보급로가 차단되고 당군은 공성전과 함께 대형 투석기와 화살기로 지속 압박하며 성내 병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668년 9월 드디어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의 보장왕은 항복합니다. 이로써 고구려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며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를 연달아 멸망시킨 유일한 국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며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 지역에도 군사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이를 두고 내심 강한 반감을 품게 되며 곧이어 신라와 당나라의 갈등은 무력 충돌로 이어집니다. 이제 전쟁의 방향은 삼국 통일 이후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 이른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으로 전환됩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야심을 본격화합니다.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 그리고 신라 본토에도 계림대도독부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실질적인 지배를 시도합니다. 신라는 더 이상 당나라의 동맹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 조정은 김유신과 문무왕이 중심이 되어 긴밀히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은 약 20만 명의 병력을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분산 배치했고 신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을 동원해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재편성합니다. 이 병력에는 화랑도 출신 장수들이 대거 포함되며 기존의 농민병 중심에서 정예기병 중심으로 재편되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670년부터 신라는 본격적인 대당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고 당의 주둔군 보급로를 끊기 위한 산악 매복, 야습, 유인 전술을 지속적으로 펼칩니다. 이 시기의 주요 장수로는 김유신 외에도 김음순, 천존, 품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을 나눠 맡아 당군의 거점을 하나씩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대당 전쟁의 첫 대규모 전투로 당나라 장군 서린기가 약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 서북 방면으로 진군하던 중 매소성에서 신라군 5만 명과 맞붙습니다. 신라는 좁은 협곡 지형을 이용해 당군의 대규모 병력 전개를 제한시켰고 활과 쇠뇌 부대를 전방에 배치하여 기병 돌격을 차단합니다. 서린기는 초기에는 전면 공격을 시도했지만 협곡 양측에서 날아드는 신라의 투석과 화염병 그리고 철촉 화살의 일제 사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군은 하루 만에 7천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고 보급선이 차단되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신라는 당과의 전면전에서도 승산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기벌포 해전은 신라 해군의 결정적인 승리로 기록됩니다. 676년 당나라 수군은 약 400척 이상의 군선을 동원해 신라의 남해안으로 침공을 시도합니다. 기벌포는 지금의 경남 진해와 거제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신라 해군의 주요 전진기지였습니다. 신라는 약 150척의 군선과 해양 전투에 특화된 수병 3만 명을 배치하여 기벌포 해상에서 당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신라 해군은 거북선 형태의 방패형 선박과 화살과 투착용 사다리를 설치한 높이 있는 전투선을 활용해 당수군의 접근을 방지했고 연기와 기름을 이용한 연화 전술을 펼칩니다. 기벌포 전투는 사흘에 걸쳐 벌어졌으며 셋째 날 새벽 신라 해군이 풍향을 이용해 당군의 중심 함대를 포위하며 불을 붙인 군선을 돌진시키는 전술로 당수군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이 전투에서 당은 200척 이상을 상실하고 수천 명의 수병이 전사합니다. 당나라 수군은 결국 퇴각하고 신라는 남해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기벌포 승전 이후 당나라는 한반도에서의 확장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고 680년 무렵에는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이전시키며 직접 지배 정책을 철회합니다. 이에 따라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옛 영토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며 사실상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외견상 완성이었을 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반발, 그리고 당의 지속적인 견제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에 신라는 북방 방어를 강화하고 신성이라는 방어선을 구축하며 서쪽에는 무진주와 상주를 강화하여 내부 반란의 가능성을 억제합니다. 이제 신라는 전쟁에서 벗어나 지배체제의 정비로 방향을 틉니다. 문무왕은 전국적인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군사제도를 재조직합니다. 지방에는 외사정이라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군사와 행정을 동시에 통제하게 했으며 병농일치 제도를 통해 농민이 동시에 병사로 활동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은 679년에 사망하며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신라는 그를 대각관으로 추서하고 장례는 국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가 남긴 병법과 전술은 이후 신라 군대의 교범이 되어 장기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내부 분열과 외부 이민족의 침입, 그리고 귀족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다시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벌포와 매소성 전투의 승리 이후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수한 군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유언을 통해 바다에 뿌려진 화장으로 생을 마감하며 죽어서도 외적과 당나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남겼고 경주 동쪽 바다에는 문무왕릉이 성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후에 신라 왕실의 정신적 상징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외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무왕 사후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통일국가로서의 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집니다. 신문왕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의 자율성을 철저히 제어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의 군사적 독립 기반을 해체하고 구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마련하여 중앙군과 지방군을 재편성합니다. 구서당은 수도를 방어하는 상비군이었고 십정은 지방 방명군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국경 방비뿐 아니라 내부 반란을 예방하는 구조로도 활용되어 신라 군사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당군은 북방 유민 출신, 백제고구려 유민 출신까지 포섭하여 다민족 군대로 구성되며 지휘 체계도 신라 귀족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의 중앙 통제 불만, 지방 행정력의 한계, 그리고 지방의 잦은 군사 동원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민심은 점차 이반하게 됩니다. 8세기 후반 경덕왕 대에는 신라가 가장 넓은 영토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로 일시적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동시에 각 지방에서 도적대와 반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신라의 군사 동원은 북방 방어에 집중되었고 변방의 산성들과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력 징발과 식량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농민의 불만을 극도로 키우게 됩니다. 특히 780년 해공왕이 암살당한 사건은 신라 중앙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극단으로 치달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때 무열계 왕족과 진골 귀족 간의 충돌은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졌고 경주 일대에는 내전 수준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군사령관들이 사병을 동원하여 왕위 계승에 개입하면서
신라의 군사체계는 점점 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갑니다. 9세기 들어 신라는 다시 한번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해상에서 활동하던 장보고의 등장입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활약하다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하고 약 1만여 명의 병력을 기반으로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장보고는 해적을 토벌하고 해상 교역을 장악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신라 조정에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장보고는 왕위 계승에 개입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경쟁자인 김우진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결국 자객염장을 통해 암살됩니다. 장보고의 죽음은 한 인물의 몰락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지방 군사 세력의 통제를 신라 중앙이 더는 장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875년 상주 일대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며 신라의 지방은 사실상 중앙 통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반란은 군사적으로도 정규군이 아닌 농민군의 대규모 봉기로 약 3만 명 이상의 반란군이 상주, 진주, 밀양 일대에서 활동하며 광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 반란군은 목책과 자작 무기 위주였지만 숲과 산을 이용한 유격전을 펼치며 광군의 진압을 장기화시킵니다. 신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고 진압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란군은 끝내 패배했으나 이후에도 각지에서 유사한 반란이 끊이지 않으며 신라는 피로감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된 내부 전쟁은 신라의 병력과 재정을 고갈시켰고 수도 경주의 방어마저 허술해졌으며 귀족들은 사병 조직을 갖추고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한 병영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89년 진성여왕은 전국의 사찰과 영지를 관리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는 귀족과 승려 세력의 반발을 불러왔고 각지에서 다시 반란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부터 농민 반란은 무장항쟁으로 진화하게 되었으며 각 반란 세력은 독자적인 방어성을 쌓고 자체적인 장수와 병력을 갖춘 반자치형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후삼국을 여는 두 거대한 군사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 다른 하나는 후고구려의 궁예. 이제 신라는 더 이상 한반도 남부의 주도국이 아니었으며 경주 왕실은 점차 껍데기만 남은 권위로 연명하게 됩니다. 9세기 후반 신라는 이미 군사적, 행정적으로 붕괴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부는 끊임없는 반란과 혼란에 시달렸고 외부에서는 새로운 군웅 세력들이 각지에서 봉기하며 후삼국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892년 무진주, 즉 오늘날의 광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본래 신라 장군 출신이었으며 남서부 지역의 군사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신라 조정의 군사적 무능에 실망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는 곧바로 군사 조직을 재편하여 보병 2만, 기병 1만의 규모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백제의 첫 대규모 전투는 905년경 대야성 공격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백제가 빼앗았다가 신라가 되찾은 상징적인 요충지였고 견훤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라군은 급히 병력 7천을 파견했지만 후백제군은 전열이 정비된 기병 중심 전투를 벌였고 신라 수비군은 하루 만에 괴멸당하고 성은 함락됩니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 4,000명이 전사하고 대야성은 이후 후백제의 전진기지로 사용됩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궁예가 일어납니다. 궁예는 고구려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상주, 충주를 거점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900년 무렵 후고구려를 세우고 병력 2만 명 규모의 기병대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를 장악합니다. 궁예는 불교를 이용한 신권 정치를 표방했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갑니다. 신라는 이 양면 전선에 놓이며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각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경주조차 귀족과 무장 세력의 사병으로 가득 찬 형식적인 수도에 불과해졌습니다. 927년 견훤은 대규모 병력 3만을 동원하여 신라의 수도 경주를 전격 공격합니다. 신라는 이미 방어 체계를 잃고 있었으며 당시 재위 중이던 경혜왕은 견훤군의 급습에 맞서 싸울 병력조차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견훤의 기병대는 하루 만에 경주 성벽을 돌파했고 왕궁은 불타올랐으며 경혜왕은 왕비와 함께 자결하게 됩니다. 견훤은 경혜왕의 친척인 김부를 왕으로 옹립하며 신라 왕조를 자신의 정치적 꼭두각시로 전락시킵니다. 김부는 곧 경순왕으로 즉위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견훤의 손에 있었고 경주는 군사 점령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명목상만 유지되었을 뿐 더 이상 독립된 왕국이라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견훤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의 아들 신검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했으며 견훤은 나주로 유배됩니다. 이후 견훤은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하며 후백제 내부의 분열은 급속도로 가속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고려의 왕건이 통일의 마지막 주자로 부상합니다. 왕건은 후고구려를 장악한 후 918년에 고려를 창건하고 군사 조직을 완비한 뒤 후백제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신라 역시 더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순왕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935년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는 스스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올라가 왕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왕건은 경순왕의 결단을 존중하여 신라 왕실의 자존심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고 경순왕은 고려, 조정에서 왕족의 예우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약 1000년에 걸친 신라 왕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라의 마지막 병력들은 고려에 편입되었고 과거 신라의 10정 군단 중 일부는 고려 초기 국방 체계에 재조직되어 흡수되었습니다. 신라 멸망의 본질은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부 분열과 그 분열을 통제하지 못한 귀족 정치의 파탄이었습니다. 병력은 존재했으나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영지는 있었으나 보급은 마비되었으며 왕은 있었으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세력이 커지며 안에서부터 부식되어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성장했지만 결국 한반도 남부를 통일해내며 고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외교와 연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군사 조직, 병참 체계, 전투 경험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신라의 군사 체계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일 이전, 삼국 간 전쟁이 격렬하던 시기,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중앙 집권을 강화한 중대 신라의 시기입니다. 통일 이전의 신라 군대는 귀족 중심의 무장 병력에 의존했고
전투는 대체로 기병과 보병의 혼합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조직이 바로 화랑도였습니다. 화랑은 단순한 청년 수련 집단이 아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투에서 실질적인 지휘와 돌격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화랑도의 구성원들은 어려서부터 무술과 전술, 산악기동 훈련을 받았고 심지어 백제나 고구려의 전진 진영에 파견되어 첩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창, 안춘생, 죽죽, 방굴과 같은 화랑들은 실제 전장에서 전사하며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용맹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라가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진흥왕 때부터였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낙동강 이남을 장악하며 각지에 성을 쌓고 보급로를 구축했으며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병력을 순환 배치했습니다. 가장 널리 활용된 것이 산성입니다. 산성은 산 능선을 따라 쌓아 올린 방어 성곽으로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라 특유의 전술이었습니다. 예컨대 낙동강 동쪽에 있는 금성산성과 문경관문은 신라 북방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이곳에 주둔한 병력은 평시 2천만 3천 명, 전시에는 1만 명까지 확장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식량과 무기 저장 공간이 산성 내부에 배치되어 장기 공성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라의 무기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 철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창과 검, 쇠뇌 제작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약의 철기 문화를 수용한 이후 신라는 대량 생산 가능한 전투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개인 무장 수준이 높았다는 기록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신라 병사들은 동경과 같은 투구, 철갑 흉갑,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했고 창, 방패, 쇠뇌, 단검 등을 기본 장비로 삼았습니다. 통일 후 신라는 구서당 10정 체계로 국방을 체계적으로 재편합니다. 구서당은 중앙수도 방위군으로 황금서당, 적금서당, 청금서당 등 색깔로 구분된 부대가 각기 다른 민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서당은 고구려 유민, 적금서당은 백제 유민, 청금서당은 신라인으로 조직되어 상호 견제와 협동을 동시에 꾀했습니다. 십정은 지방을 지키는 방명군으로 각 정은 일정당 약 6천 명에서 8천 명 규모의 병력이 편성되었고 주로 국경과 해안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북방의 정들은 말 타는 기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변경수색, 토벌, 침투 작전에 능했습니다. 신라군의 전략은 철저히 지형 중심이었습니다. 넓은 평야가 적은 한반도 남동부의 특성상 신라군은 개활지 전투보다는 산악 기동전과 방어전을 주로 선택했고 성곽을 중심으로 적을 끌어들이고 보급로를 끊어 적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산벌 전투입니다. 초기에는 백제군이 평지에서 기병을 앞세워 압도했지만 신라군은 양측면에 매복을 숨겨 백제군의 후방 보급로를 끊고 야간에 혼란을 유도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때 김유신은 전투의 중심이 되는 고지대를 장악하고 중앙 돌격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기습과 우회 공격을 병행했습니다. 기벌포 해전은 신라의 해상 전술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신라는 평소 남해안 일대에서 작은 함선을 이용한 유격 작전을 통해 해상 전투의 경험을 축적했고 이러한 경험이 당수군과의 대규모 해상 전투에서도 탁월한 전술 수행 능력으로 발휘된 것입니다. 신라군은 또 철저한 병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 성곽에는 식량 저장고, 우물, 무기고가 배치되었으며
긴급 동원을 위한 파발과 군령 전달 체계도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문무왕과 신문왕은 이러한 군사 기반 위에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귀족들의 사병을 해체하며 국가 중심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신라에 이르러 이 조직들은 점차 약화됩니다. 귀족들이 다시 사병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병력의 훈련도 지휘 체계도 와해되면서 후백제와 고려의 도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라의 군사력은 성장기에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전략과 전술로 발전했지만 그 유지와 재생산에는 실패했고 결국 이 점이 신라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후 그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라가 남긴 정치 문화 군사적 유산은 고려와 조선에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군사 전통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라의 군사 체계와 전술, 성곽 방어 방식은 고려, 건국과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신라의 성곽 중심 방어 전술은 고려 초기 국방 체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전국 곳곳에 산성과 읍성을 배치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중심이 아니라 방어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삼국 통일 직후부터 신라는 경계선 전략을 채택하여 낙동강, 금강, 태백산맥 중심으로 자연 지형을 활용한 군사적 완충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고려가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과 국경 방어선을 구축할 때 직접적인 전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신라의 병농일치 체제, 즉 농민이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병사로 동원되는 구조는 고려의 역제로 계승됩니다. 신라는 이를 민정문서라는 행정 기록 속에 체계화시켰고 고려는 이를 양항과 호적으로 재구성하여 병역과 세금, 부역을 조절하는 기본 틀로 삼았습니다. 신라의 화랑도 정신 역시 고려와 조선에까지 도의적 전통으로 남습니다. 화랑의 용기, 충성심, 그리고 집단 행동은 고려의 12대장군, 강감찬 휘하의 문무관료, 조선의 무예도 보통지와 무관학교 정신으로 재해석되어 계승됩니다. 물론 화랑도의 군사적 기능은 중세로 가며 점차 약화되지만 정신적 지표로서 남게 됩니다. 신라가 사용한 철제 무기 제작 방식은 고려 시기 개성 무기 제작소와 조선 시기 병기청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신라는 금강가야의 철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무기 생산 기술을 발전시켰고 후기에는 독자적으로 철기병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반은 고려의 강철 도검 제작과 조선의 비격진 천례, 화차 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신라의 해상 전술 전통은 고려 수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보여준 신라의 해상 기동력은 고려 시기 강화도로의 도피 전략과 조선 수군의 이순신 함대 전술에도 간접적인 군사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람을 이용한 기습전법, 상대 함선의 동선을 읽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방식은 선박 전술의 근본 원칙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신라의 구서당 십정 체계는 고려의 중앙군과 지방군 구조에 영감을 줍니다. 고려는 이를 2군 6위 체계로 재편하여 국왕 친위군, 개경 방어군, 지방 진병군을 구분하고 신라처럼 민족과 지역에 따라 병력을 배치하여 상호 견제와 협조가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남긴 군사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한 통합 전략과 붕괴를 향한 내부 분열의 교훈이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성장했지만 가야의 철기 문화,
백제의 문화력, 고구려의 전투 정신을 융합하며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세인 당과의 연합을 활용하되 그 연합의 틀 안에서 자주성을 확보했고 기벌포와 매소성에서 외세를 밀어낸 전술은 후대의 외침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내부 분열과 군사 조직의 귀족화 그리고 병력의 사병화와 사적 충성도 강화로 인해 종국에는 외부의 침공보다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견훤의 경주 침공도 사실상 신라 내부에서 그를 맞설 세력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경순왕의 항복도 더 이상 국가를 위한 병력과 명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이러한 신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역시 말기에 사병이 난립하며 위기를 맞았고 조선 역시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대부 중심의 문치주의로 인해 군사력 약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라는 전쟁으로 시작했고 전쟁으로 성장했으며 결국 전쟁으로 쓰러졌지만 그 전쟁의 방식, 조직, 정신은 이후 수백 년간 이 땅의 군사적 뿌리로 남게 됩니다. 이제 신라의 긴 여정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시작된 박혁거세, 진흥왕의 정복전쟁, 김유신의 황산벌과 관산성, 기벌포의 해전, 그리고 경순왕의 마지막 항복선언까지 신라의 전쟁은 곧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장수들의 죽음과 명예, 전략과 결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전쟁사, 그리고 신라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